돈을 막 이렇게 과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생활을 하다가 이분들이 다 뭐 소득이 없거나 이런 분들 전혀 아니시거든요. 저축을 하기도 전에 이제 그런 데서 오는 비교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갑작스럽게 돈을 쓴다거나 자기 마음에 대한 위로 사는 거죠. 네. 열심히 사는 건데 이제 물어보죠. 네. 그러니까 다 왜에서 시작이 돼요. 왜 이 자기개발 물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이제 소득은 늘지가 않고 있고 이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소득을 늘려서 오늘도 돈 때문에 힘든 너에게의 저자 이미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돈 때문에 힘든 너에게 저자 이미지입니다. 저는 14년 동안 재무설계사로 일을 하면서 돈 때문에 흔들리는 수많은 청춘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상담해 왔습니다. 핸드폰 요금을 내기 힘들어하는 친구, 갑자기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친구,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아서 회사를 갑자기 나와야 했던 친구. 그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돈을 더 벌라고 말하는 것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깨달은 건 단순히 돈을 더 버는 법보다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현실적인 선택을 함께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고, 그리고 현실 속에서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14년 동안 이제 재무설계 상담을 하셨는데 좀 이 14년 동안 하시면서 느끼시는 거나 생각들 있으신가요? 네, 많이 있는데요. 14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재무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대부분의 청춘들이 돈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물가가 아시다시피 많이 오르고 그리고 속도도 너무 빠른데 그거에 반해서 월급은 그대로이고 그리고 직장은 또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지 모르는 이러한 불안감이 늘 함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마음이 되게 지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마음을 지키는 연습 그리고 나만의 선택 기준을 세우는 습관이 좀 필요하다고 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돈을 잘 다룬다는 건 숫자를 잘 계산하는 게 아니라 불안한 현실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힘을 갖는 것이니까요. 그럼 혹시 뭐 그 수많은 재무설계 상담 중에서 좀 기억나는 사례 있으신가요? 되게 많은데요. 먼저 핸드폰 요금이 밀려서 걱정을 하던 친구, 그리고 갑자기 냉장고가 고장이 났는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당장에 수리비가 없어서 며칠을 이제 견뎠던 친구, 그리고 어느 날 갑작스럽게 해고 통지가 나와서 한동안 방에서 나오지 못하는 청년까지 그들을 보면서 되게 좀 많이 안쓰러움을 많이 느꼈는데요. 이건 단순히 돈을 더 벌고 그리고 절약을 하라고 말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돈 문제는 결국 삶의 구조와 마음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더 벌자, 뭐 소득을 늘리자 이런 이야기보다는 흔들리지 않는 습관을 먼저 만들어 보자라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수입이 좀 적더라도 돈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거죠.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결국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이 사례들을 저도 책으로 보면서 정말 그렇게 냉장고가 갑자기 고장이 났는데 그 고칠 돈이 없어서 냉장고를 못 고치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네. 그런 이제 사례들이 정말 많은가요? 실제로 만나봤던 친구들 중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꽤 있었어요. 뭐 핸드폰뿐만이 아니라 냉장고, 정말로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음식이 상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잘못해서 먹게 되면 진짜 생명의 위험도 받게 되는데 그런 일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런 일들, 그리고 빚 때문에 뭐 세금 문제 뭐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5060 분들이 들으실 때 네. 이제 뭐 사실 우리나라 최저임금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네, 맞아요. 이제 뭐 흔한 말로 뭐 편의점에서 알바를 해도 진짜 뭐 200만 원, 뭐 300만 원 그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그 정도의 돈을 정말 뭐 잘 아끼고 뭐 모으고 뭐 소비를 줄이고 하면은 그것만 하더라도 그런 최악의 사태는 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글쎄요, 그 어른들이 보셨을 때는 조금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아닐까?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마음의 위로를 때문에 돈을 이제 과소비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단순히 뭐 돈을 막 이렇게
과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생활을 하다가 이분들이 다 뭐 소득이 없거나 이런 분들 전혀 아니시거든요. 직장 생활 나름 열심히 하시고 나름 또 저축도 하세요. 그런데 이제 한두 번의 실수인 거죠. 갑자기 어느 날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이제 명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축을 하기도 전에 이제 그런 데서 오는 비교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갑작스럽게 돈을 쓴다거나 자기 마음에 대한 위로, 마음에 대한 상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었어요. 결국은 이게 드러난 것은 돈의 문제였지만 들여다보면은 마음의 문제인 경우가 많더라. 네, 맞아요. 마음의 문제가 좀 많아서 그 부분이 조금 더 많이 안타까운 거죠. 그 말씀하신 그 사례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직장 생활을 안 하고 돈 버는 활동을 안 해서가 아니라 네. 뭐 직장 생활 뭐 잘 하고 있고 뭐 벌이가 있지만 친구가 갑자기 뭐 명품백을 샀대. 그러면 나도 사야지 하면서 사면서 그거에 뭐 할부로 샀겠죠. 네, 맞아요. 근데 그런 할부로 것들이 사셨더라고요. 쌓여다 네, 보니까 맞아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생활비 지출이 네. 돼서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네. 그러니까 준비를 사실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특히 냉장고가 고장 나셨던 분은 직장 생활을 오래되지 않았어요. 직장 생활을 이제 시작한 지 겨우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먼저 이제 독립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돈에 대한 공부라든지 아니면 직장을 시작하셨을 때 주변에서 좀 누군가가 저축이라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걸 좀 알려주셨더라면 그분이 좀 소비가 그래도 아무래도 소비보다는 명품 지갑이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는 먼저 저축을 조금 더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안타까웠어요. 유튜브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진짜 뭐 경제에 대한 콘텐츠들이 넘쳐나가지고 그런 걸 몰라서 그렇게 뭐 진짜 탕진을 한다든지 네. 빚을 지는 뭐 그런 시대는 이제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맞아요. 그럼 이제 직접 만나보면은 2030들이 좀 돈 때문에 겪는 어려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돈도 문제지만 마음이 되게 불안한 현실이에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장도 잘 다니고 있고 네. 그렇다고 막 무분별한 소비를 하지도 않아요. 월급은 들어오는데 물가는 굉장히 막 빠르고 그런 데에 비해서 집값도 감당이 안 되고 그리고 저축을 하려고 해도 이렇게 돌발적인 지출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명품이나 카페, 여행 같은 이런 잠깐의 위로는 얻지만 정작 뭐 냉장고가 고장이 나면 뭐 감당할 여유가 많이 없는 거죠. 그걸 단순히 저는 낭비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사회가 좀 팍팍하고 스스로를 좀 위로할 틈이 없는 시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청춘들이 이대로는 괜찮을까 하는 불안을 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역시 이제 과거에 젊었을 때 뭐 2030 때 보면 저도 이제 그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에 대한 조언할 때도 더 아껴라 또는 뭐 더 소득을 늘려라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돈 습관을 먼저 만드는 게 먼저 우선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하신 그 마음의 문제라는 게 뭐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뭐 과거의 세대에서는 고용 불안, 내가 이제 이 회사 다니고 있다가 갑자기 뭐 해직을 공고당하면 어떠지? 뭐 이런 고민도 있을 것 같고 네. 아까 사례로 나왔듯이 SNS가 워낙 발달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못 사네? 네. 이런 뭐 비교라든지 뭐 열등감 내지는 뭔가 박탈감 네, 맞아요.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큰 2030들의 마음의 문제, 돈에 대한 문제 뭐가 있으신 것 같으세요? 공허함과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네. 얼마 전에 이제 자료에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우울증도 사치다라는 이야기를 그래요? 들었을 때 제가 처음 책을 쓰기 시작했을 때는 그 우울증이 사치라고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우울증을 이제 관리해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우울증도 사치가 되는 시대가 왔구나. 그래서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마음에 대한 문제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도 사치다라는 그 말은 네가 지금 우울해 할 시간도 없다. 네, 맞아요. 네. 그게 너무 좀 그분들이 우울증조차도 이제 사치라고 느낀까지 이렇게 많이 힘들구나. 정말 구조적으로 이거는 사회에 좀 문제가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문제라고 보다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가는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급여는 올라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도 사치다. 그 시간에 이제 더 그럴 생각조차 할 수가 없다라는 현실인 거죠. 제가 이제 그거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느 한쪽에서는 네. 지금이 이제 단군 일에 가장 부자가 되기 쉬운 시대다. 네. 그러면서 막 이제 왜 부자가 못 되냐. 못 되는 너가 뭔가 잘못하고 바보다. 약간 이런 식의 얘기들이 네. 있고 또 반대편에서는 경제 너무 어렵다. 너무 불경기다. 네.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사실 저는 이 질문에
질문이 되게 좀 자주 받기도 하지만 좀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게 두 가지 말이 사실 모두 맞거든요. 지금은 분명 부자가 될 수 있는 정보나 기회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휴대폰 하나면 진짜 투자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부업이나 또 다른 창업을 시작하기에도 되게 쉽거든요. 근데 겉으로 보면 정말 부자가 되기는 되게 쉽게 느껴져요. 하지만 이렇게 막 상담을 해보고 그 현실을 보면 그렇게 단순한 문제 같지는 않아요. 기회는 사실 이제 되게 많이 열려져 있고 그걸 잡을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이제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잡을 시간과 여유, 그리고 안정적인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 사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물가는 오르는데 내 월급은 그대로, 집은 꿈도 꾸기 어렵고, 그리고 일자리는 또 언제든 잘릴 수 있는 불안정한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는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보다는 누구나 흔들릴 수 있는 시대라는 표현이 솔직히 더 많이 와닿거든요. 그래서 돈을 버는 방법보다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이런 힘을 갖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는 분명 존재하지만 그걸 잡기 위해서 준비된 마음과 기준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시대의 진짜 경쟁력은 누가 빨리 부자가 되느냐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매일매일 저축하고 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느냐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네. 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란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구들을 만나거나 이랬을 때 남과 비교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결국은 그런 데서 이제 막 흔들리거나 나도 사야지 막 이렇게 남과 비교하면 한없이 불행해지고 또 이제 굉장히 부정적으로 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나의 원래 첫 번째 목표나 목적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많은 이제 2030들이 사실 진짜 제 주변에도 그렇지만 네. 공부 열심히 하거든요. 뭐 네. 주식도 공부하고 코인도 공부하고 뭐 부동산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이게 다 부자가 되고 싶어서 사실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이 이게 정말 공부한다고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작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사실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아요. 네. 이거들 세대에 상관없이 늘 해주시는 이야기거든요.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돈 공부를 한다고 모두 부자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진짜 확실한 건 돈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절대 부자도 되긴 어렵다는 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유튜브나 책 강의를 통해서 투자나 재테크 지식을 진짜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식을 쌓는 데서 멈춘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거는 아는 게 아니고 그걸 내 삶의 습관을 적용시켜보는 힘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투자 원리를 배워도 감정이 또 흔들리면 실행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배운다고 해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매일매일 꾸준히 한다는 게 가장 어려운 거기 때문에 꼭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돈 공부를 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뭐 부자가 100%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이제 돈 공부를 해야지 그래도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돈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책을 읽으시면 사실 가장 정확하게 잘 나와져 있어요. 13명의 이제 그런 지금 보시는 독자분들의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13가지가 나와요. 실제 사례들이. 이제 거기에 재테크 지식과 경제 지식 정말 기본부터 다 어느 페이지를 보셔도 나와져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보면 사실 가장 많이 도움이 되는데 이제 책을 볼 시간이 없으시다 그러시면 뭐 경제 유튜브를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지만 실제 부딪혀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주식 공부를 배웠다고 해서 주식 배웠네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주식을 정말 투자해보고 안 되면 진짜 1,000원씩이라도 이렇게 실제로 본인이 해보는 게 가장 돈 공부는 가장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돈 공부를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사실은 되게 단순하게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게. 돈 공부는 단순히 주식, 부동산, 펀드 같은 투자 지식을 배우는 게 다는 아니에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자신의 돈 흐름을 파악하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해요. 월급이 들어오면 어디로 흘러가는지, 무엇이 꼭 필요한 지출이고 무엇이 이 선택적인 지출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돈을 쓰는 시간, 장소를 파악하면 돼요. 이 두 가지 시간과 장소만 파악을 하셔도 돈이 새고 있는 구멍을 좀 막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목표 설정이에요. 단순히 저축해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1년 뒤, 3년 뒤, 5년 뒤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목표가 있어야 소비도 그리고 저축도 의미가 생기거든요. 세 번째는 작은 습관
원부터 실행하는 겁니다. 매일 또는 매주 그리고 매달 이렇게 1,000원씩이라도 조금씩 저축을 자동이체로 해보거나 그리고 작은 투자도 꾸준히 해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완벽하게 하겠다가 아니라 멈추지 않고 이어가는 습관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공부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재테크 지식을 아무리 많이 배워도 마음이 흔들리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반대로 마음이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작은 돈도 큰 돈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결국 돈 공부는 돈을 벌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을 그리고 내 선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공부입니다. 그 목표를 설정할 때 이제 네. 뭐 자기계발서 같은 데 보면은 뭐 목표를 크게 세우는 게 좋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돈에 대한 목표를 세울 때 이제 내가 뭐 한 달에 100만 원 저축하기 진짜 어렵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내가 1년에 뭐 1,000만 원을 저축하겠다. 네네. 라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목표긴 한데 이게 좀 작은가? 1,000만 원 1년에 저축해봐야 네, 10년이야 네, 1억인데 대체 이래서 내가 부자 될 수 있을까? 네. 이런 회의감도 들고 맞아요.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그 자기계발서 이런 많이 나오는 것처럼 아, 나는 앞으로 5년 뒤에 10억을 벌 거야 이런 목표를 세우고 내가 계획이나 네. 행동을 하는 게 좋은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렇게 만나보면 재무설계사를 만난다는 건 어느 정도 저축을 하겠다. 돈을 모아보겠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열정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뭐 시중이나 뭐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던 뭐 1억 만들기 또는 막 저축의 50% 이상 무조건 저축하기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시려는 분들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 가장 빨리 그만둬요. 너무 저축을 이제 무리하게 이제 쫄라매가지고 무리한 저축을 하면 사실 처음에는 뭔가 한 것 같고 이제 되는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꾸준히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렇게 다 처해진 상황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그런 1억 만들기 또는 뭐 저축의 50%는 사회초년생은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러면 꾸준히 할 수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근데 10명 중에 1명이 있을까 말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뭐 내가 한 달에 실수령 기준으로 네. 250을 받는 네.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작가님을 만나가지고 저 1억 한번 모아보려고요. 네. 이제 뭐 지금까지 저축한 건 없고요. 이제부터 해보려고요 했을 때 네네.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나요? 가장 먼저 이제 250이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250에 대한 이거를 먼저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보죠. 그래서 소비부터. 네, 소비부터 이분이 소비를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만약에 이제 1인 가구다 그러면 아무래도 여유가 조금은 더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목표 생각하시는 이제 본인에 대한 목표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네. 뭐 5년 뒤, 10년 뒤 또는 뭐 1년 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선 이제 소득을 혹시라도 조금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그거랑 동시에 같이 어떻게 하면 조금 지출을 줄여볼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시간대, 어느 장소에서 돈을 많이 쓰고 계시는지를 파악을 하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에 100만 원, 250이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저축을 해야 10년이면 1억을 이제 모으는 그쵸. 안정적이게 가요. 왜냐면 그쵸. 한두 번 정도는 이제 저축을 못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정말 한 달에 1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네, 요게 있는 분인가를 먼저 파악을 하게 돼요. 그럼 현실적으로 수많은 분들의 뭔가 그런 소비의 실제 내역과 이런 상담들을 해주셨을 텐데 250만 원을 받는 분이 네. 한 달에 100만 원 저축하기는 어느 정도로 어려운 일인가요? 혼자서 생활하시는 분이라면 네. 크게 어렵지 않아요. 가능해요? 빚이 없거나 뭐 이러시면 대신에 네. 이제 마음을 굳게 가지시고 정말 다른 친구들을 네. 만났을 때 비교 안 할 자신이 있고 그리고 사실 제일 좀 문제되는 게 경조사 부분이에요. 경조사 때 무리하게 이제 단순히 이제 친분 또는 이제 나의 쉽게 말하면 가업나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이면은 100만 원은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살면서 25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네. 100만 원 정도는 좀 해줘야 된다. 100만 내가 원 뭔가 정도는 재무사를 통해서 네. 네. 돈을 좀 모아보겠다고 네. 하면 근데 이 100만 원도 한 군데 몰빵을 하는 거는 되게 무서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100만 원을 그냥 통째에 넣는 게 아니에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100만 원을 한 군데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조금의 이제 숨쉴 구멍은 만들어 드려야 그냥 갑작스럽게 해약을 하지 않아요. 네. 그렇게 나눠서 해라. 네, 조금은 나눠서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제 뭐 크게 굴려야 눈덩이도 크게 굴러간다. 네. 막 이런 말도 있고 계란 또 뭐 네.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상황에 처해진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사람을 네. 파악을 하고 이분이
혼자서 할 수 있는 다 250만 원을 본인 혼자서 다 쓸 수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조금 도와야 되고 부모님이라든지 네. 뭐 이러면 힘들죠. 그럼 뭐 1인 기준으로 했을 때 250만 원을 받는 분이 이 정도는 좀 빡세다. 이 정도는 진짜 열정 부자가 하는 거다. 어느 정도 금액이면은 그래도 빡세게 저축을 하는 건가요? 한 150? 150 정도. 이 정도면 진짜 좀 우려가 네네네. 된다. 이런 거죠. 실수령이 250이다. 네. 이런 분들도 사실 150을 막 10년 동안 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힘들어하세요. 네,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럼 뭐 한 100만 원 정도 내외에서 일단은 저축을 해보고 내가 좀 더 할 수 있겠다 하면은 금액을 좀 높여서 네네. 처음에는 한 30만 원 정도 이제 꾸준히 하게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루에 1,000원씩이라. 오. 네, 이거를 목표를 먼저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저축을 할 수 있는 이 습관이 갖춰진 분들이라면 처음에 150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저축을 해본 적이 없고 목표를 세워서 뭔가 저축을 해보신 분이 없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150만 원 하겠다 그러면 네, 막 너무 힘들고 막 도망가세요. 네, 막 잠수 타버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 소비 내역을 딱 보셨을 때, 네. 뭐 저는 뭐 잘 그런 거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이제 명품을 샀다 이러면은, 이게 문제네 하고 딱 하면은 사실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딱 봤는데, 진짜 뭐 하나 빠짐없이, 뭐 하나 빼기 애매한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뭐 점심 먹었으니까 커피 한 잔 정도 할 수는 있고, 네, 이런 네, 것들이 차 있어서 결국 250만 원 꽉 채울 맞아요. 텐데, 대충 그 내용들을 봤을 때 작가님이 보시기에 이거 2030들 내역들 보니까 이런 소비가 가장 줄일 폭이 크더라. 자기계발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어요. 2030들 열심히 사는 거 아닌가요? 열심히 사는 거죠. 네. 열심히 사는 건데 이제 물어보죠. 네. 그러니까 다 왜에서 시작이 돼요. 왜 이 자기계발비를 결제를 하셨나? 그렇게 여쭤보면은 이게 다 의미가 있고 꼭 반드시 써야 되는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자기계발 반드시 해야겠죠. 근데 이게 자기계발이 일회성에서 끝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싸다고 이제 연간을 막 결제를 해버리신다던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어보면 일주일에 주 5일도 못 가세요. 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 개발도 습관이 갖춰지신 분들은 이제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뭔가에서 이제 성공하시고 내가 이제 뭐 돈 저축뿐만이 아니라 이런 네. 분들은 공부하는 습관도 잡히신 거고 뭐 자기 개발하는 습관이 다 잡히신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습관이 전혀 되어져 있지 않고 돈 공부라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이 네 자기 개발에 한다 그러면 먼저 선결제부터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차라리 그러면 이제 저도 자기 개발 투자를 많이 하긴 했는데 네. 제가 이제 책을 쓰는 것도 이제 자기 개발비로 이제 저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 자기 개발비를 쓰기 전에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무료 교육이 있는지를 좀 찾아봐요. 무료 교육이 있는지를 좀 찾아봐서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해보는 거죠. 아니면 뭐 좀 큰 돈을 쓰기 전에 조금 내가 생활이 가능한 정도, 요 정도는 내가 취미로 쓸 수 있겠다라는 요 정도의 돈을 먼저 결제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해보고 난 다음에 큰 돈을 결제하셔야지. 근데 이게 사실 자기계발비는 이게 소득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이제 소득은 늘지가 않고 있고 이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소득을 늘려서 그것도 뭐 딴 데 막 이렇게 유흥비로 쓰시려고 그쵸.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쵸. 저축을 조금 더 지금 하는 거에서 한 30만 원, 20만 원, 10% 정도만 더 하고 싶은 이런 마음에 하는데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저축이 제대로 안 돼. 근데 이 자기가발 제가 의외긴 하네요. 보통 이제 뭐 말씀하신 술 이런 거는 누가 봐도 네. 이것 좀 줄여라. 네네네. 커피 좀 저렴한 거 먹든지 줄여라 하면 되는데 자기계발비 뭐 한 달에 30만 원 이렇게 써놓으면은 한 달 사시면 1년이면 그게 이런- 목돈인데. 이게 의외로 함정이군요. 이게. 네. 그러니까 저희 책에 나오는 주인공 13분도 이렇게 막 무분별한 지출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분들을 더 좀 잘 되면 좋겠다 해서 이제 상담을 해드렸고 이제 같이 성장을 할 수 있게 했었던 거예요. 이제 뭐 재무 설계나 돈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어봤지만 작가님께 써주신 그 복권 당첨에 대한 부분이 참 새롭고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웬만한 재테크 서적과 네. 돈에 대한 책에서는 복권을 다루진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책에서 이제 복권에 당첨된다면은 네. 뭘 해야 된다고 이제 제시를 해줬잖아요. 네. 저도 이제 복권에 딱 당첨됐을 때 이거 뭐 로또 1등 얼마니까 네. 뭐 이거 받으면은 아파트도 하나 살 수 있고 뭐 이런 생각했는데 네네네. 작가님 책을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복권 전에 뭘 해야 되나요? 네, 사실 복권 사기만 해도 행복하죠. 보면 이게 사실 저도 복권 이제 가끔 사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재미로 많이 사긴 하는데 복권에 당첨되면 사실 진짜 그냥 산 순간부터 행복해요. 당첨이 된 게 아니더라도 될 것 같으니까. 되기 전이 사실 더 행복하거든요. 맞아요. 별의별 막 목표도 생기고 하고 싶은 막 그런 행복한 그런 추억들 많이 이제 생기시게 되는데 근데 이제 상담하면서 이제 느낀 게 있어요. 갑자기 이제 큰 돈이 생기거나 또 이런 목돈들이 생기면 꼭 불안과 혼란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언할 때 보면은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당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당첨되면 막 집도 막 사고 싶고 그쵸. 막 이러시잖아요. 바로 뛰어나가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것도 진짜 딱 6개월만 묵혀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6개월이 힘드시다면 얼마나 나가시고 싶겠어요. 하지만 진짜 딱 3개월 안 되면 한 달만이라도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정말 목표를 한번 내가 정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10년 뒤, 3년 뒤, 5년 뒤 뭐 이런 목표는 뭐였는지를 한번 점검을 하고 이런 목돈도 계획을 세워서 쓰시면 그 돈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은 준비된 사람 곁에 오래 머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복권이든 예상치 못한 돈이든 마음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실제로 보면 복권에 당첨되신 분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는 더 불행하고 그게 준비가 안 되고 정말 받자마자 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이제 그런 기사들이 종종 나오긴 하잖아요. 뭐 복권 1등에 당첨돼서 뭐 몇백억, 뭐 네, 몇천억, 몇십억을 받으신 분들이 뭐 몇 년 뒤에 뭐 파산을 했다, 네. 뭐 마약 중독자가 네, 됐다 맞아, 이런 게 맞아요. 나오는데 이게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이게 뭐 하다못해 20억만 받더라도 1억씩 20년을 쓸 수 있는 네, 돈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게 약간 이제 당첨되지 못한 사람 입장 봤을 때는 맞아요. 이 돈을 왜 그렇게 다 날릴까?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냥 넣어놓고 이자만 받아도 훨씬 더 그쵸. 풍족한 것 같은데 네. 그 이게 재무 설계사의 관점에서는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1등이 당첨돼서 돈을 다 날리시고 오히려 더 상황이 나빠지게 되시는 분들은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말씀드렸다는 것처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너무 큰 행복이 온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더 이상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소소함에 대한 행복이라든지 네. 계절이 바뀌는 것도 행복하고 막 이렇게 나이가 들면 그런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큰 행복을 어느 날 갑자기 예상하지 못하게 너무 네. 큰 1억도 크지만 그쵸. 굉장히 큰 돈을 막 한 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도파민이 막 돌출되고 막 이러시다 보니까 더 이상의 행복이 느끼시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돈을 저축하는 거 이거를 절제하는 거에 대한 네. 행복과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시지 않아서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느끼고자 네.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약간 돈을 이제 엉뚱한 곳에 모으면 쓰게 되는. 엉뚱하게 쓰고 쉽게 쓰는 거죠. 힘들게 벌지 않은 돈이니까. 이번 책에서 이제 돈을 잘 쓰고 잘 모으려면 인생의 재무적 목표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네네네네. 이 재무적 목표가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좀 전에 그 복권처럼 재무적인 목표가 없다면 이제 길을 내비게이션 가라고 우리가 차를 갈 때 목적지를 찾아서 가잖아요. 그게 없이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돈을 모으거나 쓰는 게 이게 흔들리는 이유는 그런 정확한 목표가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고 내가 제시를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표가 있으면 선택이 일단 달라져요. 아까 그 복권을 사신 분한테 만약에 그런 목표가 있었다라면 저는 선택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행의 일부는 조금 네네. 넣어놓고 안정적으로 월로 이렇게 좀 받지 않으셨을까. 만약 예를 들어서 5년 뒤에 내 집 마련이라던가 아니면 10년 뒤에 회사를 이제 퇴사하기라는 목표가 있다면 이 10년 뒤에 또는 5년 뒤에 집을 살려면 얼마가 필요하지? 또는 10년 뒤에 내가 이 회사를 퇴사하려면 한 달 월 생활비는 적어도 얼마가 필요하지? 공적연금 받기 전까지 얼마가 필요하지? 라는 질문을 수시로 본인한테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에 맞게 우리가 저축을 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소비도 줄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목표 없는 절약은 또 단순히 그냥 아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목표가 있는 절약은 내 삶의 안정과 그리고 미래를 만드는 큰 힘이 되거든요. 재무적 목표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면 돈에 끌려다니지가 않아요. 일단은. 그런 다음에 내가 선택한 대로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돈을 우리가 이제 뭐 재테크를 한다, 뭐 재무 설계를 받는다 네. 이런 의미가 제가 생각했을 때 대중들한테는 이게 더 많은 돈을 버는 거.
빨리 부자가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작가님의 입장에서 똑똑하게 돈 관리 잘한다? 이거는 더 많은 돈을 번다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지만 일단은 똑똑하게 제가 얘기하는 돈 관리하는 거는 네. 돈을 많이 번다라기보다는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변과일도 비교하지 않고 너무 비교가 너무 쉬운 세상이 됐잖아요. SNS나 뭐 이런 거. 내가 세운 기준 안에서 계획적으로 소비하고 저축하는 사람 그리고 작은 돈이라도 나의 원칙이 내가 세운 원칙에 따라 쓰고 그리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돈 관리는 결국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저는 이제 삶의 선택도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돈에 대한 얘기를 항상 할 때 네. 이렇게 이제 뭐 특히 재무 설계 이런 얘기를 할 때 항상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소비 부분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이제 소비를 어떻게든 이제 불필요한 소비 줄이고 뭔가 그 여윳돈으로 뭔가를 저축을 한다든지 뭐 내 삶을 바꾸고자 하는 투자를 하는 건데 이제 항상 상충되는 게 욜로 열풍이 한번 벌었잖아요. 지금 많이 사그라들었는데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아끼고 해서 뭐 하냐 인생 한 번인데 그리고 젊은 건 다시 오지 않는다 네네.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막 이 순간만을 행복하게 즐기자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많은 2030 분들이 진짜 막 한 번뿐인 인생을 진짜 한 번처럼 네. 이제 네. 살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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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욜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이 욜로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사실 되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세대도 솔직히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도 해요. 근데 문제는 이 계획 없이 욜로를 실천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내일이 정말 없는 것처럼 욜로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 좀 되게 안타까워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있고 충분히 더 이제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데 진짜 욜로들을 보면 오늘을 즐겨요. 오늘 진짜 즐겨요. 이 순간을 말한 그 의미대로 되게 즐기세요. 그런데 내일의 나를 또 지키는 선택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균형을 잡을 때 삶도 즐겁고 오늘 막 행복하게 썼는데 내일 아침도 못 드시고 막 너무 막 그렇게 살게 되면 전혀 즐겁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삶도 즐겁고 그래야 결국 내 재무가 안전하거든요. 오늘의 행복과 내일의 안정 그리고 둘 다 챙기는 게 진짜 어른의 돈 관리 그리고 진짜 욜로가 하는 돈 관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즐기는 건 괜찮지만 내일을 염두에 둬야 된다. 그쵸. 근데 그런 대부분의 분들 그 욜로 진짜 성공하시고 네. 진짜 재밌게 즐기시는 분들을 보면 네. 정말 지금 이 순간 진짜 행복하게 지내세요. 근데 그분들 다 준비가 되어져 있는 분들이에요. 네. 아 근데 그 2030 만나신 분들 중에서 정말 뭐 내일 없이 소비를 다 하신 분은 없죠 그래도 그런 다 분 걱정을 없어요. 하죠. 불안해요. 네,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욜로라는 말을 쓰고는 계시지만 네. 불안하고 어딘가 모르게 죄책감들을 또 갖고 계세요. 그렇게 돈을 쓰면서도 욜로의 삶을 살면서도 또 불행하다면 네. 네, 진짜 욜로일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불안하면 오늘을 즐기지 못하겠죠 네, 사실. 그쵸, 맞아요. 네. 이번에 책에서 건강이 돈이다. 건강을 돈으로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 뭐 많이 얘기 들어다 보면은 그 몸이 아프면 뭔가 다 잃어버리는 거다 맞다 이렇게 저도 그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은 재무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자산이에요. 젊으신 분들이 특히 자기 몸을 막 갈아서 한다던가 막 이런 말들을 하시는데 몸이 아프면 일단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일을 할 수가 없으시면 소득이 끊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출적인 면에서도 이제 병원비라든지 뭐 정말 몸이 너무 아프니까 걸어서 갈 거리도 택시를 탄다거나 네, 이러면서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늘 말씀드리는 게 건강 관리도 재테크의 일부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건강이 지켜져야 돈의 의미도 있고 돈도 나를 지키는 역할을 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건강 때문에 사람들이 네. 이제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네네네. 제가 이제 만났던 분 중에서 이제 그분은 이제 뭐 성공하신 분이 이른바 뭐 대기업에서 임원하셨고 뭐 현재 자산이 네. 추정액으로 50억 정도 네. 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진짜 이럴 걸 다 잃었구나 네, 이 네, 생각을 네. 했는데 그분이 이제 보험에 대해서 자기는 보험을 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든 게 딱 하나 있는데 이제 회사 다닐 때 친구인가 아는 사람이 하나 들어달라고 해가지고 그거 하나 그때 네, 마지못해 네, 네. 든 거 빼고는 이제 뭐 나는 든 적이 없다. 네, 그래서 네, 네. 그분은 오히려 약간 이 보험을 왜 드냐 들 필요가 없다 네, 네, 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네. 사실 보험료가 모르긴 몰라도 저도 이제 뭐 실비보험이 있지만 네. 진짜 무섭게 오르거든요. 너무 많이 요즘에 올라가요. 특히 왜 이렇게 오른지 모르겠는데 네, 네, 네. 무섭게 많이 오르고 올라가요. 이 비용이 진짜
특히 이제 저 같은 2030들은 아마도 병원을 그렇게 막 자주 맞아요. 다니지 않으실 거예요. 가끔 뭐 다치거나 아플 때 갈 수는 있어도 뭐 진짜 뭐 매일같이 뭐 병원을 간다든지 이런 거 생각하면은 내가 이 보험을 이렇게 몇만 원씩 이걸 굳이 들어야 하나 네네네. 이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보험에 대해서 저도 사실 지금까지 많이 아팠었던 적이 없어서 보험 가입이 되어져 있지만 근데 저 아니고 이제 다른 분들이 아프신 경우는 좀 있었어요. 근데 보험은 그렇게 막 사실 아까 그 50 뭐 그런 자산 가신 분들이 그 연령 될 때까지 안 아프고 보험이 가입이 되어져 있으시지도 않는데 아프지 않고 그런 자산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잘 일하시고 그런 리스크가 없었다는 건 굉장히 큰 행운아이신 거죠. 그런데 보험은 사실 그냥 보험으로 보셔야지 이걸 재테크 수단으로 보시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거는 보험은 진짜 말 그대로 혹시 모를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재해 이런 순간이 왔을 때 나를 최소한의 지켜줄 수 있는 방패막인 거죠. 그런데 그걸 이제 그냥 설계사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그냥 누가 그냥 네 월급 정도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무분별한 식의 가입은 하시지 말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정말 실제 병원비 이거는 내가 실제로 병원에 갔을 때 나오는 비용이기 때문에 실비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되는 거는 맞는 거고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얘는 재테크라고 생각하고 돈을 모으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최소한의 내가 내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데 최소한의 방패막 내가 아팠을 때 이걸로 해결이 될 수 있는 정도의 돈을 그쪽 보험에다가 넣으셔야지 막 누가 그냥 얘기했다고 해서 너무 무분별하고 너무 크게 비싼 이런 보험을 가입하시는 건 제가 볼 때는 내 삶에 꼭 필요한 선택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험도 결국은 나를 지키는 습관처럼 생각을 하시고 일부라고 생각하시고 가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뭐 보험에 대해서도 약간 뭐 그래도 이런 보험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은 뭐 내 소득 대비 뭐 적정한 보험료에 대한 뭐 기준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운전하시게 되면 운전자 보험 정도라든지 그것도 이제 되게 저렴하게 이제 가입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보험도 옛날처럼 뭐 사망해야 주고 막 이렇게 막 비싼 보험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병원에 갔을 때 필요한 보험들 이런 것들도 꽤 많이 다양한 상품들이 나왔다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비 보험 정도는 가입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그 정도면 2030이면 여유가 있으시다면 더 조금 더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맞아요. 근데 걱정이나 이제 불안이 많은 2030들은 뭐 주변에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다 보면은 하나둘 추가하다 보면은 이제 뭐 내가 250만 원 드는데 뭐 보험료가 30만 원씩다. 뭐 이런 거는 괜찮나요? 금액적으로. 그건 너무 무리하시는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30만 원이란 돈을 정말 저축을 이분이 보험으로 다 하신다고 하면 그건 되게 무리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뭐 책에서 보면 뭐 또 SS 이런 데 보면은 뭐 급의 20% 정도는 또 가입해야 된다고 막 이야기 하시는데 그것도 이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온전히 250을 나 혼자 다 쓸 수 있는 사람인지 또 누군가를 또 같이 살고 계시는 부모님이나 또는 누구 동생을 케어해야 된다. 그럼 이 20%는 너무 많은 비중인 거죠. 그러면 이제 진짜 보험 상품이 너무 많잖아요. 네네. 회사도 많고 이제 보험을 이제 들어야 되나 안 들어야 되나 혼란스러운 2030들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할 때 딱 이 기준으로 좀 보고 결정을 해라. 이 보험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런 거 혹시 있나요? 갱신이 너무 많이 되는 상품인지 갱신? 네네네 보시고 사실 실비는 갱신이 나라에서 하는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그거는 그냥 이제 뭐 구조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저는 이 설계사분이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설계사님이 있으시다 그러면 좀 오래 다닐 수 있는지 그분이 오래 일하실 분이지 보험 설계사 일을 네네네네 그런 걸 좀 왜냐면 그래야 정말 내가 몸이 아프거나 정말 이거를 보험 되게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갑작스럽게 막 아프거나 막 이럴 때 내가 움직이지 못해요. 그럴 때 이제 좀 이 설계사분이 움직여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보시고 그리고 저축이 조금이라도 되는지 그리고 저는 좀 요거는 좀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실비는 사실 그런 건 안 되는데요. 내가 돈이 좀 필요할 때 우리 책에서도 나오는데 갑작스럽게 경조사비 한 1-20만 원 정도가 필요해요. 근데 여유 자금이 없는 거죠. 되게 빡빡하게 사세요. 근데 이 10만 원 정도를 어딘가에서 저축해 놓은 돈이 아닌 내가 그냥 부모님이든 누가 가입을 해놨는데 거기에서 좀 돈을 찾았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이런 기능들도 좀 보실 수 있다면 근데 그 설계사분이 얼마나 다닐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뭐 질문이 있는 게 있나요? 사실 다 만나보면 오래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렇겠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사실 저 설계사님보다 더 많이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무조건 제가 말하는 건 지인이라고 해서
누가 가입하라고 해서 하지 마시라는 거죠. 네. 아 무조건 이제 지인이 한다니까 그 가입하지 마라. 네네네네. 묻지도 못하지도 말고. 그게 이제 하나 둘 하다 보면 그게 또 3, 40만 원 되는 거죠. 네네. 그럼 결국에 뭐 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결해주고 이제 돈에 대한 책도 쓰셨으니까 네. 작가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부자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자가 되는 데는 저는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부자가 되는 핵심은 일단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돈을 오래 머물게, 나한테서 오래 머물게 하고, 그리고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 힘을 갖는 게 정말 큰 부자가 되는 거가 아닐까. 사실 불안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남과 비교하면 또 내 길을 되게 많이 잃게 돼요. 그래서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춘 사람이 진짜 부자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나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에게, 그리고 돈 때문에 불안해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던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정말 괜찮다고, 그거는 여러분들 또 저도 제 잘못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누구나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습관 하나, 그리고 한 달 계획, 그리고 그런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돈 때문에 힘든 너에게라는 책은 그 작은 시작을 돕고 싶은 마음에서 쓴 책이에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단 한 가지라도 돈과 조금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돈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2030이 네. 작가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있을까요? 사실 재무 설계를 이게 막 개인적으로 지금은 해드리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해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뭐 메일이라든지 제 인스타에 오셔서 DM을 남기셔서 받으라고 하시면 책을 읽으셨는데도 재무 설계라든지 뭐 이런 거를 상담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면 제가 그분들은 제가 시간이 허락되고 한도 내에서는 충분히 해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돈 때문에 힘든 너에게 저자 이미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